예, 계속해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바로 알기 제2부. 이승만의 외교 활동은 한국 독립에 도움이 되었나? 우리 앞에 제1부에서 이승만의 이중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봤죠. 어릴 때 성장 배경부터 그게 쭉 이어졌는데, 우리 어려 이승만 그러면 뭐 건국의 아버지 막 극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민족의 태양 뭐 이런 책도 있죠. 그래서 외교활동도, 이승만의 외교활동도 아주 그야말로 대단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또 심하게 비판하는 쪽도 있습니다. 제가 1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가능하면 제 개인적 주관은 조금 내려놓고, 물론 그래도 저도 사람이니까 틈틈이 나름대로 저는 제 관점에서 평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객관적인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이승만의 외교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건 뭐, 그렇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지만 세계사에서도 그야말로 대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인데, 그 3.1운동, 요걸 계기로 해서 한민족이 나갈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으며, 이게 상해 비롯한 임시정부 수립 계기가 됩니다. 그때 이승만은 3월 10일 서지필에서, 여기서 3.1운동 소식 미국에 있었으니까 서지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이승만이 박용만과는 싸우고 했지만은, 은인 같은 사람하고 싸웠지만은, 서재필 같은 스승 같은 사람하고 싸운 기록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계속 서재필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지사들은 미국 독립운동의 요람, 미국의 독립기념관이 있는 필라델피아, 여기에 미국 활동하던 독립지사들이 모여서 한인대회를 합니다. 서재필, 이승만, 윤병구, 민찬호, 정한경 등. 예,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입니다. 여기서 이승만 쳐다보면 요 근처 어디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 보일 듯 말 듯 요쪽에 있습니다. 예, 거의 잘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우리가 수립됐다고만 알고 있지만은, 근데 상해 임시정부 전에, 3.1운동 전에 이미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이 3.1운동 계기가 된 겁니다. 그때도 또 역시 상해 임시정부 하나만 딸랑이 아니고 8개의 임시정부 수립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실제 정부 수립에 할 수 없이 그냥 전단지 수준의, 그렇죠, 며칠 모여서 그냥 누구 대통령하고 누구 뭐 하자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 광고처럼 뿌리는 그런 정도였고, 실제적 조직 기반 갖추고 수립된 정부는 러시아 연해주 임시정부, 중국 상해 임시정부, 국내 한성 임시정부입니다. 여기서 또 러시아 연해주 임시정부는 실체 조직이 좀 불확실해요.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뚜렷하게 딱 요거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 정부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임시정부입니다. 그 한성 임시정부는, 한성이는 당연히 서울에 있죠. 우리나라 국내 서울에 일제하지만은 서울에 있는 임시정부입니다. 국채는 민주제를 채택, 정체는 대의제, 국시는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 행복을 증진한다 했는데, 여기에 조각을 보면요,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총재의 이동휘, 외무부 총장의 박용만, 내무부 총장의 이동영, 다 이미 망명가고 조선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거 최근 연구 결과 보면 이 한성 정부마저도 이렇게 조각까지 했지만은 몇 사람이 임의적으로 국내외 지도자들 중심으로 만든 치상 조각이다, 그렇게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정식 전달받았습니다. 한성 정부 집정관 총재, 요거는 상해 임시정부보다 먼저 연락받았습니다. 이승만은 당연히 한성 정부 집정관 총재가 된 걸로 연락받았어요. 근데 집정관 총재란 말이 없죠. 그 이승만은 바로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한성 정부 대통령, 프레지던트, 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집정관 그러면 그렇죠. 로마 시대 때 그야말로 뭐 케자르 같은
그런 식이니까 당연히 대통령보다 위 최고 그냥 절대자 그런 이름이죠. 어쨌든 요 한성 정부마저도 뭔가 좀 지상조각 같은 그런 거였다. 실제 사람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보다도 몇 사람이 모여서 국내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 그냥 이름 붙여서 한 그런 성격이 강했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제일 크죠. 그 수립이 된 겁니다. 수립이 됐는데 여기서 국내 대표, 시장 각도 대표 29명의 임시정부 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임시원장 10개 조와 정부 관제 채택한 뒤 임시정부 수립해서 대내외에 선포하는데요. 임시원장 10개 조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우리나라 지금 헌법 제1조 뭡니까?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 1조에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예. 2조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지금 우리 헌법은 1조 2항에서는 뭐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국지는 뭐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고려되어 있죠. 지금은 민주주의니까. 그 당시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조선 국민들 좀 뭐하니까 바로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결의한다. 해서 통치한다. 되었습니다. 3조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한다. 그 다음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라는 근대적 민주공화제 헌법 내용 나왔습니다. 비록 임시정부였지만은 오랫동안 그렇죠. 왕조였던 우리 정치제도를 근대적 민주공화제로 바꿉니다. 서양에서는 왕조가 그렇게 근대적 공화제로 바꾸는데 피 흘리는 그야말로 혁명들이 많았죠.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겨우겨우 정착됐다면 우리는 딱 3.1운동 계기로 바로 근대적 민주공화제 수립 선포합니다. 비록 임시정부지만은 여기서 조각입니다. 국무총리 이승만. 자, 보시죠.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고 국무총리 이승만입니다. 내무총장 안창호. 물론 여기서 오늘날처럼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무총리니까 수상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재무총장 최재형, 교통총장 문창범, 국무총장 이동희, 법무총장 이시영, 국무원 비서장 조상으로 내각 구성합니다. 예, 내각 주요 인물들이죠. 사진에 얼핏 봐도 이승만이 제일 젊어 보이죠. 44세 때입니다. 이런 쟁쟁한 사람 두고 44세 젊은 사람을 한성 임시정부에서도 수반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수반으로 앉춘 이유가 한국의 독립에 미국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알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승만이 어쩌든 제일 낫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또 역시 이 임시정부 안에서 안창호도 미국 출신이죠.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도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는데 말씀드렸죠. 러시아, 한성, 상해 흩어져 있는 거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전부 다 그냥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그냥 뭐 이름만 올라가 있다. 중복돼 있다. 또 활동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8월 말 상하이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자 내무총장. 왜 대리냐면 국무총리가 이승만인데 미국에서 안 돌아왔으니까. 국무총리 임명받고도 미국에 있어 안 돌아왔으니까 국무총리 대리하면서 내무총장인 안창호 주선으로 바로 한성정부와 브라즈보스톡 합쳐서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논의 끝에 통합하면서 정부 수반 호칭을 대통령,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꿉니다. 헌법 바꾸면서. 우리 임시정부 시작하면서 벌써 헌법 바꿉니다. 그게 이승만의 요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된 이후에 계속 뭐 삼선개헌 뭐 그렇죠. 그거 하면서 헌법도 바꾸고 막 그랬지만은 이미 임시정부 때 이미 이승만의 압력으로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제로 바꾸고 그럽니다. 이승만의 요구입니다. 물론 이승만 요구도 일리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자체가 대통령제인데 미국 안에서 집정관 총재니 뭐 국무총리니 그런 말 하면 미국 정부 인사들과 외교할 때 그게 뭔지 명함 봐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프레지던트 이 이름 쓰겠다. 그랬던 겁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통합 임시정부 출발하기 전에 이미 구한국 조약을 맺었던 열강들한테 대통령 명의로 한성정부 탄생 알리는 공식사안 보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 전에 한성 임시정부라 그랬죠. 여기서 집정관 총재가 바로 대통령이다라고 미국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프레지던트. 그래서 그 한성정부의 대통령 이름으로 열강들한테 바로 보낸 겁니다. 임시정부 탄생했다 보낸 겁니다. 그럴 때 상해에 있던 안창호는 하와이 국민이 미국에 있는 하와이 국민이 그 당시 이승만한테 대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직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전문을 보냈지만 이승만은 상하이로 전문을 보내서 동맹국들에게 대통령 명의로 한국 독립을 인정하라는 국서를 이미 보냈다. 뭐 대통령 그 쓰지 마라 안창호 그랬지만은 이미 나는 한성정부 대통령 이름으로 이미 열강들한테 공문 보냈다. 그렇게 통보하는 겁니다. 또 이승만은 일본 천황에게 한성정부 수립과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실을 적시하면서 일본의 철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프레지던트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서 국무총리 대신에 대통령제로 해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 선임 둘러싸고 외무총장 박용만, 교통총장 문창범 취임을 거부합니다. 박용만, 이승만과 싸웠다 그랬죠. 물론 싸웠다는 사적 감정 때문만은 꼭 아닙니다. 이승만과 박용만은 외교투쟁, 대일투쟁, 독립투쟁 노선 자체가 아주 달라요. 그런 차이가 큰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회영, 신치호 같은 무장 독립투쟁 마찬가지로 역시 이승만 주장을 반대하면서 베이징 떠나버립니다. 베이징으로 가버립니다. 워싱턴에 머물러 있던 이승만은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되고도 미국에서 상해로 안 왔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원들 이우필, 신익희, 윤기석 이런 사람이 정중하게 초대하니까 초대장을 보냈을 때 그거 받고 상해로 옵니다. 임시정부 수립 1년 6개월 만에 옵니다. 예, 이승만 상해 도착했을 때 환영식 모습입니다. 가운데 이승만, 안창호. 임시정부 요원들이 임시 대통령이 직접 현지에 머물면서 정부 주관할 것. 이제 미국 돌아가지 말고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임시정부에 머물면서 정부 주관할 것. 또 그게 혹시 불가능하면 그 대신에 행정 결재권을 국무총리한테 위임하고 국무총리는 매월 대통령한테 정무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하라.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정부에서 근무하고 그게 안 되고 꼭 미국 가서 활동해야 되면 미국 가더라도 국무총리가 대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만 하는 걸로 하자. 그랬을 때 이승만은 반대합니다. 워싱턴 외교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워싱턴 떠나서 계속 상해에 있을 수 없고 또 행정 결재권도 내줄 수 없으며 중요한 행정 사건은 반드시 워싱턴에 보내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 처리할 것 주장합니다. 이거 어찌하겠어요? 요즘처럼 상해에서 미국에 있는 이승만하고 줌으로 화상회의 할 수도 없고, 예, 단톡방 만들어서 회의도 못하고 그런 시대인데 전보, 빠르면 전보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사람이 인편으로 가야 되는데 인편으로 가면 비행기도 못 갑니다. 그 당시 비행기 탈 형편도 못 됐고 비행기도 거의 없었고 배를 타고 몇 달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반발해서 이동희, 안창호, 김규식 같은 거물 지도자들이 속속 임시정부 떠나버렸다. 예, 당시 만주 상황. 잘 아시는 청산리 전투, 간도대 학살. 20년대 초,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대승 거뒀죠. 그때는 일본은 만주에 있는 우리 민족들 대학살했습니다.
보복이기도 하지만 실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던 독립군들 주 세력이 만주에 살고 있던 대종교 신자들입니다. 대종교가 우리가 지금 의뢰 종교로만 생각하는데 참 그 당시 홍합나철이 대종교 만들 때부터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만든 겁니다. 종교적 성격을 갖고 민족 정신으로 똘똘 뭉치고 뭐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냥 무장 독립투쟁, 우리가 청산리 전투도 앞장섰던 김자진 다 잘 아시죠? 근데 김자진이 총사령관이지만 그 위에 총재는 서일입니다. 대종교 3대 교주가 그래요. 그 대종교 영향 하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거둔 겁니다. 그걸 알고 일본은 그냥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보복으로 만주에 있는 우리 조선민족을 학살한 게 아니고 바로 독립군의 씨앗인 만주에 살고 있는 대종교 집단촌을 학살해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상해에서는 쉽게 말해서 권력투쟁하는 겁니다.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고 나서도 대통령이 계속 상해에서 집권할 수 없으면 미국 가서 하더라도 상해에 있는 국무총리가 대리해서 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결국은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하란 말이냐. 예, 참 임시정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임시정부 법통을 개선하고, 물론 임시정부의 그 정신은 우리가 두고두고 개성해야 될 정신이죠. 근데 실제 초기부터 이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건 임시정부의 후원을 받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했다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대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겁니다. 임시정부 강요들 사이에서 독립운동 방법론 둘러싸고 강경론, 옹곤론 대립하는데 강경론자, 만주에서 무장활동하던 본격화하던 국내에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봐라, 저렇게 해야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무장활동하고 게릴라전도 하고 총독부 고위관리, 암살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게 강경론자입니다. 박용만, 신채호 아까 쭉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옹곤론자 이승만은 무장투쟁과 암살활동은 국내 동포의 일본의 탄압을 가중시킨다고 반대했다. 물론 틀린 아니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때문에 간도 대학살 같은 바로 일본의 탄압으로 우리 민족 오히려 더 학살당했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그렇죠. 이번은 무력투쟁, 암살활동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티븐 암살 사건도 저런 살인사건에 내가 통역할 수 없다.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의 활동도 바로 테러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안창호 역시 지금 상태로 싸워봤자 그냥 계란으로 바위친다. 실력 양성을 통해서 독립운동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강경도자 무력투쟁, 이승만과 안창호 같은 사람은 외교 또는 실력 양성, 옹건투쟁, 그런 식 대립입니다. 이승만에 실망한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은 이미 안창호하고 그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그 남았는 사람들마저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자는 개헌 작업 시도합니다. 그러자 이승만 이에 반대하면서 1년 반 동안의 임시정부 활동 접고 다시 미국 가버립니다. 상임 임시정부 생기고 1년 반 만에 와서 안에서 1년 반 동안 그냥 안에서 싸우다가 뭐 한 것 실제 없었죠. 임시정부가 한 일이 없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오동 전투, 뭐 청산리 전투 그런 걸 지휘한 것도 없고 한 것 없이 그냥 권력투쟁하다가 다시 돌아간 거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직은 사퇴하지 않았다. 1922년 6월 10일 상임정부 의정원은 이승만 대통령 불신임안 제출해서 6월 17일 재직위원 3분이 찬성으로 이랬다. 대통령이 직무 태만이죠. 그냥 정부를 버리고 미국 가버렸으니까 당연히 탄핵, 불신임 대상이죠. 불신임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불신임 해봤자 그냥 신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임시정부 의정원은 이승만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탄핵안은 확실하게 법을 어기는 거. 불신임은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 일을 못한다 그런 거라면 탄핵은 아예 법을 어겼을 때죠. 탄핵안을 발의해서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서를 의결하고 주문으로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한다 라고 공포합니다.
결국 임성부 대통령 취임한 지 6년여 만에, 6년여 만이지만 실제는 활동은 1년 반밖에 안 했다 그랬죠. 정식으로 탄핵되면서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면직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 임정부는 25년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바로 박은식이 중심이 돼서 국무령이 주석이죠. 우리가 김구 주석 그러지 김구 국무령 안 그러죠. 근데 국무령이 이제 주석입니다. 국무령을 수반하는 의원 내각제 개헌으로 단행을 합니다. 그럼 원래 의원 내각제 했다가 이승만 때문에 대통령제 하다가 다시 의원 내각제로 돌아간 겁니다. 이후 임정부는 계속 침체기, 그렇죠. 계속 몇 년 동안 그냥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이때 임정부 요원들은 정말 힘들었다 그럽니다. 그 일화에 보면 임정부 상해 지금도 그 건물 남아있지만은 거기에 요원들 몇이 없기도 했답니다. 몇이 없었지만은 임정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점심시간 되면 슬슬 밖으로 나간답니다. 점심시간 끝나면 이쑤시개 하나 물고 들어온답니다. 그건 뭐냐면 점심 먹을 형편이 못 돼서 그 시간 자리 비워서 밖으로 다니다가 돌아오면서 밥 먹은 척하고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일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뜻 하나로 모여있었을 뿐이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1932년 김구의 주도로 한인애국당, 이봉창의 도쿄 일왕 척살 시도, 윤봉길의 상해 의거 등을 통해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윤봉길의 의거로 중국 정부가 임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전까지만 해도 상위 정부 선포됐다는 거 소식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지 뭔지 하는 일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장개석 중국 정부 상해 임정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이봉창, 특히 이봉창의 도쿄 일왕 척살 시도, 도쿄 일왕한테 폭탄 던진 거, 이거는 중국 잘 몰랐지만은 상해에 있는 홍콩 공원에 터졌으니까 중국에서 당연히 알았죠. 거기에서 일본 대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군부 요인들이 암살당했죠. 그걸 보고 장개석이 아주 칭찬하면서 말은 그렇죠. 100만 대군이 못하는 일을 해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록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일지도, 백범일지에도 안 나오고 장개석의 일지에도 그 말은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장개석의 일지에 실제 홍국원,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대단하다는 칭찬 기록은 실제 있습니다. 근데 100만 대군 할 일을 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장개석은 크게 칭찬하면서 그 다음부터 임정부의 물질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거가 그냥 폭탄 하나로 사람 몇이 죽었다가 아니고 큰 의거죠. 우리가 이승만은 이런 걸 겔라다 살인사건이라 보지만은, 안중근, 조금 이제 엮기로 세지만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나서 재판정에 갔을 때 그럽니다. 그 당시 반대쪽 검사 쪽의 신문은 당연히 그렇죠, 테러로 보죠. 근데 안중근,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조선 독립군 중장, 참모 중장이라고 합니다. 참모 총장 밑에 참모 중장이 있는데 참모 중장 이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쏴주겠다. 전쟁에서 적군을 쏴주겠는데 이게 무슨 테러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큰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러한 행동을 크게 비난하고 어리석은 짓들이라고 조소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예 미국과의 인터뷰에도 나는 이런 거 반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참 이분들 테러리스트, 살인자 이렇게 볼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임정부 참여하고 이제 돌아가서 미국서의 활동, 해방 직전까지 미국서의 활동 돌아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면직 이후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임시정부와 다시 관계 복구된 것은 1932년 윤봉길 의거 후에 상해를 떠난 임시정부. 윤봉길 의거 딱 하고 나서 상해 임시정부는 일본에 바로 주목받고 탄압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떠납니다. 그래서 조금 떠들어 생각해요. 김구 선생도 한참 도망다닙니다.
도망 다니면서 로맨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딴 얘기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바로 강소성 강에서 25의 임시의정원,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입니다. 여기서 이승만을 다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합니다. 완전히 불신임에 탄핵까지 했다가 다시 이승만을 국무위원으로 앉추는데, 그것은 김구가 주석이 되면서 이승만과 김구는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이승만을 좀 편들어준 그런 면이 많아요. 우호적 관계입니다. 거기다 또한 국제연맹회의에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자격으로 누가 파견 가야 되는데 국제회의에 갈 사람은 역시 이승만이다, 그렇게 본 거. 그 때문에 다시 이승만을 임시회의, 국무회의, 국무위원으로 선출한 겁니다. 1932년 11월 10일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이승만을 국제연맹의 한국 독립을 탄원할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이승만은 12월 23일 제네바로 떠난다. 예, 김구성이죠. 30년대 이승만은 하와이에 머물렀으며 유력한 사회 지도를 활동했다. 임시정부 끝나고 나서 미국 살짝 거쳐서 하와이에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 지도자 활동이 어떤 활동했냐면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교민단, 동지회 지도하는 사회 지도자. 둘째, 한인 기독학원 운영하는 교육자. 셋째, 한인 기독교를 설립한 교역자. 아무리 봐도 뭐 독립운동 같은, 항일운동 같은 그런 거 없지요. 예, 이게 이승만의 하와이 활동입니다. 그러다가 또 30년에 동지 미포대 이후에 하와이 내에서 신흥 지도 세력들이 이승만과 맞서고, 이승만은 독립운동하는 사람 아니다, 저 하는 활동은 친일이지 독립이 아니다, 독립운동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승만과 맞서면서 한일 기독교 안에서도 이승만파, 반이승만파 대립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참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어떤 조직 속에서 분열이 계속되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1931년 11월 21일 제네바 국제연맹 참석 이후로 이 싸움에서 재판까지 하고 계속 막 이런 복잡한 싸움에서 그냥 도피성으로 하와이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35년 1월 19일 다시 하와이로 돌아올 때까지 만 3년 이상 하와이 떠나서 외유하는 겁니다. 30대 말에서 40대 초반까지 제 한인 사회는 하와이에 특히 다른 모습인데요. 하나씩 보시죠. 한인, 미국에 있는 미국 한인 총수가 8,500여 명인데 그 중에 하와이가 6,800여 명, 미 본토에 1,700여 명.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중에서 80%는 하와이, 20%가 미 본토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와이가 중요했죠. 그래서 이승만이 주로 하와이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다 또 국적 37%가 미국 국적, 63%는 이민 2세. 벌써 이민 2세들은 국적까지 미국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독립운동 관심 있던 이민 1세들은 이미 늙었고, 이미 늙어서 경제활동도 별로 못하고, 거기다가 또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계속 그런 분열된 상태고, 2세들은 아예 한인단체 운동에 관심도 없는 미국 시민들입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그냥 뭐 역결세는 일하지만 도산 한창호 선생, 그래 뭐 그야말로 우리가 다 존경하는 그런 독립지사인데 그 아들 안필립 인터뷰 기사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독립운동이 밥 먹여줍니까? 예, 그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미국 와서 이렇게 힘든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세들은 미국 국적으로 바꾸면서 독립운동이니 뭐 민족운동이니 그런 거를 멀리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승만 역시 할 일이 없지요. 교회와 학교에서 사업을 돌보는 것 이외에는 별로 활동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9년 3월 하와이를 떠나 미국 본토로 건너가 버립니다. 하와이에 교민들이 많이 살았던 이유가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들 고생했는 거 참 기록이 많이 나오죠. 거의 월급 탔다 뿐이지 거의 노예 생활입니다. 조금만 쉬면 바로 채찍이 날라오고 참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러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하와이에 교민들이 많이 살았던 겁니다. 그다음 이제 2차 대전이 터집니다. 2차 대전 딱 터지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단체들이 야 저거 봐라 2차 대전 했는데 드디어 일본이 이기면 모르지만 일본이 지금 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막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 안 되겠다. 이럴 때 우리가 잘나서야 제대로 된 독립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미국에서 해외 한족 대회를 열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외교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어쨌든 외교나 대미 외교에 대해서는 이승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영어가 워낙 유창하고 실제 외교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또 잘했죠. 대통령 된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좀 우스갯소리를 많이 그럽니다. 외교에는 귀신, 정치에는 등신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외교는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충칭으로 옮긴 임정부, 상해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충칭으로 옮깁니다. 중정. 거기서 재미한족연합회에 요구받아들여 이승만을 주미외교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주 워싱턴 전권대표로 선임했다. 이승만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워싱턴 전권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충칭 임시정부의 전권대표로서 다시 대미 외교의 공식적인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승만이 미국을 상대로 한 지속적 외교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노력했고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걸쳐서 이승만의 이 당시 외교적 노력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거기서 큰 현안이 임시정부 승인해달라. 또 2차 대전 터졌는데 우리도 참전국 지위 해달라.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해달라. 그래야 전쟁 끝나고 나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리 국가가 되어서 당당한 독립을 할 수 있죠. 그걸 계속 요구한 겁니다. 요구하는데 한번 쭉 설명드리겠지만은 뜻대로 안 된 건 열강들이 식민지 경영하면서 이해관계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요청 받아줄 리가 없는 게 영국은 영국과 일본 간의 영일동맹,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카사라 태프튼 밀약, 또 프랑스는 베트남 망명정부 이런 것 때문에 한국 편향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미국 그러면 뭐 절대처럼 우리 우방 맞죠. 근데 우리가 꼭 알 것은 미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 큰 사상의 큰 바탕이 실용주의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 개척할 때부터 청교도 정신, 그 정신 이어받은 프라그마티즘, 청교도 정신, 또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미국 외교, 정치 모든 면에서 실용주의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참 정말 우리 역사상 지금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우리 외교의 핵심은 현실주의, 실용주의보다 명문주의죠. 현실적인 이야기 했다가는 심지어는 그야말로 그냥 역적처럼 취급당할 수도 있고 그랬죠. 항상 명분이 앞섰죠. 근데 미국은 실용주의입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왜 우리 도와주느냐? 도와준다고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와 손을 잡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그게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서양 스타일이 우리 동양과 달라요. 동양식 사고와 달리 서양 사람들은 실용주의, 개인주의입니다. 그 열강들,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한테 도움 되면 한국 도와주고 도움 안 되면 자릅니다. 근데 이런 마당에 이승만의 외교가 통할 리가 없죠. 특히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명분은 임시정부의 대표성과 한인단체의 분열상을 들었는데 여기는 이승만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실제는 미국의 실용주의,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딱 밀약해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시켜 주겠다는 거 할 수 없는 처지지만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도 한인단체, 상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단체도 분열된 걸 보고 또 임시정부 자체도 저게 과연 정부를 할 수 있나 그런 걸 명분 삼아 미국이 한국 안 도와주겠다 했지만은 이거 두 개 다 임시정부의 대표성 문제, 한인단체 분열상 문제 다 이승만과 직접 관계 있죠. 또 우리가 카이로스는 그러면 참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들었는데 카이로스는 칼로 탁 잘라서 한국 일제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 카이로스는 그렇게 외웠는데 이거 이승만이 뒤에서 역할하고 루즈벨트가 나서서 한국 독립보장 카이로선언에 들어갔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연구 결과입니다.
김구가 주도했던 한일 애국단 윤봉길 이거 요걸 장제스가 높게 평가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장제스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후원도 합니다. 그러면서 임정부를 지원하면서 김구와 장제스가 사이가 아주 막연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카이로 선언이 있을 때 카이로 선언에 가는 장제스한테 김구가 신신당부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한국 독립을 좀 제안하도록. 그 김구의 부탁을 받고 장제스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때 영국이 반대합니다. 영일동맹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영일동맹에서 영국이 반대하지만 영국 반대를 뿌리치고 미국 설득해서 결국 카이로 선언 속에 한국이 자유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합의 문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러냐? 지금도 이승만 찬양하는 그런 쪽 하는 사람들 그럽니다. 카이로 선언, 우리 한국 독립을 최초로 명문화시킨 게 카이로 선언인데 이게 이승만의 역할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괜히 아까 말씀드렸죠. 제 가능하면 이래 글자를 많이 넣는 게 제 감정,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문헌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문헌상입니다. 이승만이 루즈벨트를 움직였다는 것은 문헌상 찾기 힘듭니다. 물론 역할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김구가 장제스를 움직이고 장제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넣었다는 것은 문헌에 있습니다. 바로 1981년에 펴낸 중화민국 중요 사료 초편에 대일항전 시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있었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만과 국교를 맺고 오래 사귀었던 것도 대만 아시죠? 장제스가 중국 전체 지배하다가 결국 대만으로 모택동한테 쫓겨갔죠. 그래서 우리는 대만과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과 외교를 북방 외교하면서 러시아와 외교하고 국교 맺고 중국과 국교를 맺으려 할 때 중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의 중국, 그게 중국의 중심입니다. 중국 안에서는 중국은 하나밖에 없지 중국과 대만 인정 안 합니다. 심지어는 티베트도 중국이기 때문에 티베트, 달라이라마 인정 안 합니다. 다 중국이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국교 맺는데 대만과 국교 계속 맺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이중으로 국교 못 맺는다. 그래서 결국은 대만과 국교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 맺었지요. 그때 대만에서 난리 났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한국 은혜를 배반한 나라다 아주 욕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제스가 도와줘서 한국 독립에 그만큼 이바지했는데 임시정부 때 도와준 그 정도가 아니고 카이로 선언 통해서 그만큼 도와줬는데 그런 은혜를 저버렸다. 그래서 그 당시 대만에 바로 대학생들이 한국 요즘 뭐 그야말로 혐한이니 무슨 뭐 그러지만은 그때 아주 심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노태우 정부가 그 외교적으로 아주 나쁜 짓 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외교란 거는 저도 솔직히 우리 한국이 역사적으로 너무 명문에 치우쳤는데 좀 실리주의로 갔으면 그것도 그 당시 실리적 선택 잘했죠. 물론 좀 명문으로 오랫동안 국교 맺고 있던 친교 있었던 대만과 끊어진 게 예석하지만은 이제는 거의 회복됐잖아요. 어쨌든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 배경이 이와 같은 거 있었다는 겁니다. 카이로 선언입니다. 그 회담 장제스, 루즈벨트, 처칠입니다. 그때 이미 처칠 영국은 뭐 한국 독립 문장 넣는 걸 반대했지만 영국은 좀 힘이 좀 없었습니다. 거의 미국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제스는 루즈벨트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명문에 넣은 겁니다. 호담 이승만은 태평양 전쟁 시작부터 해방까지 줄기차게 미국 중심 외교 펼쳤는데요. 숨막히도록 긴데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1942년 5월 5일 한미협의회의를 크로멜 회장과 미 국무장관 헐에게 문서로 임정 승인을 촉구했고 9월 30일에서 10월 10일에 걸쳐 미 전략사무국 OSS를 상대로 중국 내 한인 항일 게릴라 조직을 협의하고 지휘했다. 이승만 무력투쟁 반대하고 폭력, 무력 뭐 거의 테러라 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또 게릴라전 하자고 미 국무부 전략사무국 OSS에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 44년 2월에 16일 다시 미 국무장관 헐에게 임정 승인 촉구했고 2월 17일에 미 육군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항일 게릴라 조직을 거듭 촉구했다. 3월 15일에는 미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임정 승인과 한인에 대한 원조를 요청했고 8월 23일에는 제1차 퀘벡회의에서 참석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처칠 수상에게 임정 승인과 군사 지원도 요청했다.
또 44년 1월 14일에는 한미협의회 총무 제임스 신을 통해 미 정부가 즉각적인 임정 승인을 촉구하고 9월 11일에는 제2차 큐벡 회의를 통해서 루즈벨트와 처칠에게 일본 패망 후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을 요구했다. 10월 25일에는 임정 승인을 거듭 촉구했다. 45년 2월 5일에는 미 국무 차관 임정 승인을 촉구하고 3월 8일, 4월 20일 두 차례 걸쳐 미 국무장관에게 국제연합 창립총회의 임정 대표를 초청할 것을 요청했다. 7월 21일에는 포츠담에서 처칠 스탈린 회담 중인 미 대통령 루즈벨트 트루먼에게 해방 후 1년 이내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연합국 3거두가 임정을 승인한다는 공동성명 좀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참 줄기차게 했는데 주로 문서로, 서면으로 또는 전보로 보냈습니다. 답장 거의 못 받았습니다. 예, 포츠담 회담. 이 포츠담 회담은 이제 2차 대전 끝나면서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려니까 항복한 독일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거 회담입니다. 40년대 외교 거의 성과 못 거둔 겁니다. 거의가 아니라 성과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43년부터 반소 방공 옹호자로 입지를 굳혀나가는데요. 43년 2월 16일 이승만은 코델 헐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미 국무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러시아가 후원하는 소비에트 한국공화국을 수립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이승만 계속 미국을 흔들어도 답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미 국무부에다가 욕을 하는 겁니다. 미 국무부가 공산주의 편든다 이겁니다. 임시정부 승인 안 해주고 오히려 러시아가 후원하는 소비에트 한국공화국을 미 국무부가 세우려고 한다. 비난하는 겁니다. 또한 이승만은 같은 해 4월 주미 외교위원부 통신을 통해서 스탈린의 신망을 받는 어떤 미국 신문기자, 누군지 모릅니다, 의 발언을 인용해서 전후 소련이 만주와 한국의 소비에트 공화국 독립국을 세우려 한다. 예. 2차 대전 딱 끝나고 나면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에 소련 공화국을 세운다. 이승만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미 국무부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이들로 말미암아 한국 공산화가 촉진된다는 논리로 발전했다. 뭔 말이냐면요, 해방대전 2차 대전 끝나자마자 한반도는 소련에 영향받은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하려 한다는 걸 이승만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그렇게 하도록 미국 국무부가 눈 감고 있다. 방조한다. 뭔 소리냐. 미국이 감히 소련 공산주의 옹호하다니. 예, 우리 또 지금 미국은 공산주의 정반대인 줄 알죠. 미국 안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이 좀 심했습니다. 1920년대 전후 또 1950년대 전후에 공산주의 운동이 심했어요. 적색 공포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공산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 또 무정부 운동 다 마찬가지로 급진적 공산주의 계열로 적색 빨갱이 운동으로 본 겁니다. 물론 이때보다 조금 지나서지만은 50년대 초에 우리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메카시즘 그러죠. 그게 왜 나왔냐면요, 50년대 초반에 미국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가 미국 정부 내에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블랙리스트 갖고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다 몰아붙이고 과감하게 정계에서 쫓아내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있었는데 이걸 이승만이 활용한 겁니다. 좋게 보면요, 미국 정부를 자극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지요. 이승만이 이런 말 하니까. 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개최되자 이승만은 반소 방공신문으로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익제미너 또한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얄타 회담에서 한국을 소련의 세력권에 양도했다. 얄타 회담 자체는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세계를 이끌 거냐에 대해서 미소 영국이 회담한 건데 여기서 공식적인 성명서에는 안 나오고 얄타 밀약에서 한국을 소련의 통째로 넘기기로 미국이 양보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익제미너에. 이승만의 주장은 방공국면은 로스앤젤레스 익제미너뿐만 아니라 시카고 트리뷴, 샌프란시스코 익제미너 등에 대해서 특별히 됩니다. 이런 내용을. 예,
얄타회담 참석자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이죠. 자, 그러니까 미 국무부 극동국장 발렌타인은 5월 22일 즉각 얄타 밀약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이 한국을 소련 지배하에 팔아넘기지도 않았다고 부인한다. 이것 때문에 미국 국무부는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딱 해방되자마자 이승만이 미국에 후원받아 한국에 들어온 줄 알죠? 아닙니다. 이승만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미 국무부에서는 여권도 발급 안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째 미국이 후원받아서 신탁 통치 이후에 미국의 절대적 지지하에 대통령까지 되느냐. 미 국무부에서는 화가 나서 이승만을 배척했는데 이승만은 계속해서 얄타 밀약서를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승만은 미국과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당 정부 외교부장 겸 수상으로 모스크바 방문하고 있던 송자문도 결국은 이 양반이 외교부장 겸 수상까지 된 이유도 중국이 한국과 만주를 소련에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싫어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또 국민당 정부에서도 뭐 이승만 문제가 있다고 심하게 또 비난하죠. 이승만의 얄타 밀약설 제기와 반소 반공 캠페인은 미국, 소련, 중국 등 연합국과의 연대를 국제 승인의 필수적 요소라 생각했던 임시정부에도 큰 타격 주었다. 연합국에 도움받아 독립하려고 이승만을 외교 정권대사로 임명했더니 이승만이가 어쩌면 깽판 친 겁니다. 물론 뜻은, 이승만의 속 뜻은 미국이 아무리 외교를 통해서 대외교도 끄떡도 안 하니까 심한 자극 줘서 그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 국무부는 이승만이 실성했거나 노망났다고 불쾌했고 소련과 중국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반임정, 반이승만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임정과 한인단체에 대한 미 국무부의 부정적인 인식은 해방 전후 미국의 정책이 시트탑 통치로 결정되는데도 일정한 작용했다. 우리는 이승만을 절대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쪽으로는 그럽니다. 오히려 이승만이 이때 얄타 밀약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공사는 안 되고 남쪽이라도 정부 수립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미국이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승만이가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이승만이나 이승만을 파견한 임시정부나 못 믿겠다. 다시 태도를 바꿔서 미국과 소련이 약속해서 신탁 통지로 바꿨다. 그렇게 보는 게 오늘날의 연구 결과입니다. 오히려 임정은 이승만의 외교를 통해 미국의 우호적 태도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승만은 어찌 됐겠느냐. 반면 이승만은 이를 계기로 반공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반소, 반공적 사고를 갖고 있던 미국 군부 및 미 공화당 우파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습니다. 미 국무부 공식적으로 이승만을 반대했지만은 군인들은 당연히 그렇죠. 반소, 반공산주의죠. 거기다가 또 미국 공화당 내 일부 극우 세력들은 절대적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승만은 해방 직후 조기 귀국 실현하게 되는 토대 마련되었고 국내 정계에서는 우익진영의 최고 지도자로 부각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런 배경 없고 미국 등을 넣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라기보다는 미 군부와 공화당 극우 세력, 우익 세력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한국의 신탁 통치, 임정 거쳐서 초대 대통령 되는데 큰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승만이 그렇게 해서 귀국합니다. 쭉 훑어봐도 물론 이승만 나름대로 일부러 그러려 했지는 않지만은 실제 이승만의 외교 활동으로 독립에 도움받은 것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역효과 노리고 했다 그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대미 외교, 국제 외교에는 그 당시에 내세울 사람이 이승만밖에 없었지만은 이승만의 외교는 우리 한국 독립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면이 많았다. 라고 결론 내리면서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제 주관적인 감정은 빼고 객관적 자료라 그랬죠. 뭐 좀 덜 들었는데 이런 책들, 이런 논문들 속에서 그 외에 수많은 언론 자료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물론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승만을 반대하고 이승만을 싫어하고 뭐 이승만 또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알자. 공과 사, 특히 지도자급에 대해서는 공과 사를 제대로 알 때 미래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공만 내세우고 과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은 참 잘했다, 이런 면은 잘못했다, 그걸 보고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이런 길을 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